결국 영국 정부가 자국의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철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무려 7조 원에 육박합니다.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한 것과 더해서 이미 자국의 통신망에 설치되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전면 제거할 계획임을 밝혀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간 영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화웨이 장비의 가격 대비 높은 5G 장비 기술력과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화웨이 장비의 일부 도입을 결정한 바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중국을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기조로 나아가면서 결국 미국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웨이는 영국을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 교두보로 생각하였고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발 화웨이 장비를 유지해달라 직접 서한을 보내고 대대적인 광고를 내놓는 등의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영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고요. 다음 총선 전까지 영국의 5G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제거하는 현재의 지침을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파격적 결정에 대해서 화웨이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화웨이 장비를 사랑하는 많은 영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며 영국은 향후 IT, 디지털, 첨단 산업 발전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비싼 타국의 장비를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자의 통신 지출을 증가시키는 멍청한 결정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일본의 NEC가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고 삼성전자와 NEC의 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무역과 금융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해 신규 진입 기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유럽 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온 만큼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9일 영국 하원위원회에 참석해서 영국의 5G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시장 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13.2%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보다 2.8% 상승했어요. 화웨이가 35%의 점유율로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인 에릭슨 24.8% 역시 견조한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웨이가 많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서 본격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판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하죠. 기업뿐만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은 시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당장 화웨이 장비가 금지될 경우 영국은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산되는 액수가 45억 파운드예요. 이 45억 파운드에 이르는 경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자국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무려 7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였죠.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깔려있던 화웨이 망을 철거하는 데에도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하겠고 이 다른 회사의 통신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고 이 5G 통신장비에서 화웨이 장비의 가격이 이 다른 국가 기업들의 제품보다 30에서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다 비싼 장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통신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전체 통신 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인 만큼 분명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영국 기업들은, 이 통신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영국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은 바 있었죠. 이러한 경제적 효용을 뒤로하고 영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요인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기조가 단순하거나 일회성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물론 큰 변수인 것은 맞지만 영국이 그러한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결정을 벌써 내리지는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던 결국 미국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영국도 이러한 구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을 사이에 두고 이 영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영국을 필두로 많은 서방 국가들은 성명서를 내면서 중국을 비판했었죠. 영국은 홍콩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들이 엮여서 결국 영국은 중국 화웨이의 전면 퇴출을 선언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즉각 환영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는데요. 자, 이번 결정으로 영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사용을 금지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의 국가는 미래의 통신망의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와 KT, 일본의 NTT와 같은 깨끗한 통신사들과 다른 업체들도 역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모범적인 업체들이다. 이례적으로 정확한 국가, 기업, 네임들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장비를 택하지 않은 기업들을 깨끗한 기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LG U+는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 현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에 따라서 U+의 고심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삼성전자는 이 5G에 이어서 차세대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6G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차세대 6G 비전을 제시하는 6G 백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14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6G는 2025년부터 표준화가 시작되어서 2028년부터 상용화, 2030년 이후로 본격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는 초실감 확장 현실,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업계에서는 6G가 도입되면 최대 전송 속도 1000Gbps, 무선 지연 시간 100마이크로세컨드에 이르러 기존 5G 대비 속도는 40배 이상 빨라지고 무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6G가 도입되면 이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드론,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전자기기와 사물들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보다 사용자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원격 로봇 수술과 같은 실시간 원격 진료의 도입도 이 무선 지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그 도입이 수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수반이 되어야겠죠. 이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 괄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적 석학인 세바스찬 승 교수를 삼성 리서치 소장에 발탁한 바 있습니다. 자, 아직 5G가 이렇게 자리도 잡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6G를 얘기를 하고 있냐. 사실 이미 중국은 이 6G의 기술 개발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예요. 화웨이 뿐만 아니라 샤오미도 여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많은 중국의 통신 기업들이 이 6G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상태이고 이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에서 이 6G, 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번 화웨이의 영국 퇴출 사건을 기점으로 이 5G 시장에서 충분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왔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삼성도 좀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후 6G 통신 시장에서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아베 정부의 또 한 번 언론 장악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는 소식을 다뤄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회장의 교체가 최근 결정이 되었는데 아베 신조 정권의 핵심 기관인 총리 관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금융권 출신 인사로 교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베 정권의 공영방송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NHK 경영위원회는 마에다 데루노부 전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 회장을 차기 NHK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마에다 씨는 내년 1월 이후 우에다 료이치 현 회장에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에다 차기 회장은 오이타현 출신의 인물로 후지은행에 입사했으며 쭉 금융권에서 활동하다가 2002년 미즈오 홀딩스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후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을 합병해서 설립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있었죠. 그가 취임하게 된 표면적인 배경 이유에는 어쨌든 세계의 주요 은행들을 합병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높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 작업이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마에다 씨가 회장으로 낙점된 것에 관해서 경영위원회 인선의 영향력을 지닌 총리 관저의 의향이 분명 작용했다며 그가 총리 관저 인맥이라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총리 관저에 가까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관저는 현 회장인 우에다 회장이 지나치게 야당에 호의적이었고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미 총리 관저는 우에다 회장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교대한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금융권 출신자가 좋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는데 금융권에서 평생을 바친 마에다 씨를 선임한 것은 아베 총리의 선호도가 강하게 투영된 결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도쿄신문은 언론과 저널리즘을 모르는 사람을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권력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민당 정권의 생각이 반영된 인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고 현재 회장인 우에다 씨는 NHK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전송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분명 남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우편 금융그룹인 니폰 유세이 계열사 비리 보도와 관련된 논란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NHK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니폰 유세이 자회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을 보도하였고 총무성 사무차관 출신인 스즈키 니폰 유세이 상급 부사장이 NHK 경영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커졌었고 처음에 우에다 회장은 니폰 유세이 측의 압력에 저항하다가 결국 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우에다 회장이 다루기 껄끄러운 인물로 판단하였고 이번 인사 조치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권 출신의 인사를 낙점한 것 역시 최근 아베 정부가 280조 원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천명하면서 대규모의 경제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죠. 다시 시작된 아베노믹스 시즌2에서 정책 시행 이후 경제 상황이나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은 호의적으로 다뤄줄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 정권이 공영방송의 인사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4년 1월 취임했던 모미이 가스도시 역시 총리 관저 인맥을 활용해 NHK의 회장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NHK가 왼쪽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취임사에서 했어요. 사실상 정부의 수족이라는 것을 언론 인사가 인정해버린 꼴이었죠.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쟁 지역에는 위안부가 항상 있어 왔으며 독일, 프랑스 등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한국이 일본만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하니까 그 이야기가 복잡해진 것이라는 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몇 가지 워딩만 보더라도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철저히 일본 극우 세력의 수족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 결정으로 인해서 아베 내각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한 이슈는 또 한 번 일본 현지에서 불거지고 있으며,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의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 외신들도 일본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일본의 악화된 언론 자유 실태를 지적하면서 마치 독재 국가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분명 지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일부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아예 거부해버리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의 사교 관계를 대놓고 활용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언론 자유지수는 아베 내각의 2차 집권 이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에는 32위를 기록했다가 올해 4월에는 67위까지 하락한 바 있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아베 정부는 언론 장악, 언론 통제를 분명히 시행하고 있고, 결국 이번 NHK 공영방송의 인사 개입에도 총리 관저가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평생의 수건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죠. 9일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반드시 내 손으로 완수해 가겠다면서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날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개헌을 염두에 두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한다는 아베 총리의 1차적인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여권 주요 인사들이 헌법 개정을 위해서 아베 일본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10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4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2020년에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그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졌고, 2021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하죠. 임기 내에 개헌을 이루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면서 4연임 주장까지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역시 아베 총리의 당 총재 4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고, 이처럼 아베가 강한 의지로 개헌을 거론하자마자 그와 가까운 여권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임기 연장론을 들먹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3위로 밀린 아베죠. 지금 급속도로 악화되는 벚꽃 스캔들, 심지어 야쿠자, 유흥업소 여성들까지 해당 행사에 초대가 되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지금 아베의 지지율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에 5%포인트가 빠졌어요. 이렇게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과거와 다르게 4연임에 대한 명분은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아베는 4연임에 대한 그 이유, 그 명분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본인이 꼭 해야 하는 과업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아베 총리의 이 4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지금 여론조사 차기 총리 적합도 1위죠.
그리고 고이즈미 환경상 등 이 포스트 아베가 되기 위해서 좀 차례를 기다려온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당 내에서도 분명한 세력 다툼이 발생할 조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영방송의 전격적인 인사 교체여도 이 개헌의 필요성, 사연임까지 내심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아베 입장에서 철저하게 언론 작업을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국 내에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그 압박을 고스란히 한국이나 북한, 즉 외부로 넘기는 것이 아베 정부가 갈등, 그 위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었는데, 그 화살이 한국 측을 다시 향하지는 않을지